자, 이번 강의에서는 1장에서 남은 중요한 개념들, 성능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보안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프로토콜 레이어, 그 다음에 인터넷이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역사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전체 챕터 1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앞쪽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킷 딜레이하고 로스가 앞에서 이제 라우터에서 큐의 사이즈, 메모리 사이즈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속도로 많은 패킷이 들어온다면은 그것이 이제 로스가 생기고 프로토콜이 그걸 커버해 준다고 했는데,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쭉 보면은 패킷이 이 라우터 버퍼에 이렇게 쭉 대기를 하는 거죠,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이 전송 라인을 커뮤니케이션 링크를 통해서 이제 아웃풋 링크죠, 나가겠죠. 그 다음 라우터로, 다음 목적지로. 그 다음에 이 패킷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면은 이게 대기 행렬에 버퍼가 소모가 되겠고, 더 소진이 되겠고, 거기에 이제 드롭이 일어나겠죠. 이런 것을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그 사이트의 URL을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도 이것과 연관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패킷이 드롭이 언제 일어나는 건지, 그 다음에 왜 일어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해보기 바랍니다. 패킷이 이제 여기서 버퍼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스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 메모리의 사이즈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패킷이 여기서 이제 전송되는데 그 전송 속도하고 들어오는 속도하고 항시 똑같은 게 아니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된다면은 나가게 된다면, 전송이 된다면은 여기 들어오는 속도가 그것보다 전체적으로 합했을 때 더디다면은 이게 빨리 이 패킷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버퍼가 소진될 이유는 없지만, 여기에 이게 만약 늦게 전송이 되고 이게 빠른 속도로 진입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로스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기 행렬에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제 큐잉 딜레이가 되겠고, 큐잉 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보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개념상 이런 딜레이가 있고 또 로스가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패킷 딜레이는 이제 시간이죠. 걸리는 시간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은 네 가지 지연 소스가 있는데, 네 가지 팩터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라우터에서 저 라우터까지에 갈 때 전파,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 신호가 전기적 신호, 마이크로웨이브라든가 또 일렉트로마그네틱 신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신호를 쓰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빛에 준하는, 빛의 속도는 아니지만 빛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그런 프로파게이션, 전파 지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송 속도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빠르면은 빨리 나갈 거고 빨리 전송이 될 거고, 그런 트랜스미션 딜레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큐에서 기다리는 웨이팅 버퍼에서 기다리는 웨이팅 타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라우터가 일종의 스페셜 퍼포스 컴퓨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CPU, 그 다음에 메모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목적하는 바가 라우팅 하는 것인데, 그런 특별한 컴퓨터인데, 여기서 이제 그 속도에 따른 지연, 그걸 이제 노덜 프로세싱 딜레이라 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쪼개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덜 프로세싱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CPU가 이제 받은 패킷에 대해서 이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거라든가, 또 어떤 링크가 또 아웃풋 링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앞에서 포워딩 개념을 배운 것처럼 어떤 링크로 나갈 건지 결정할 때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걸리는 시간이 되겠고, 주로 이제 이 CPU 속도 이런 게 빠르기 때문에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 10의 마이너스 6승 초
이내로 이렇게 시간 딜레이가 생기겠고, 그 다음에 큐잉 딜레이는 이제 버퍼에서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나가기 위해서 이 버퍼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어떤 상황인지, 망의 지금 정체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망의 정체가 없다면은 좀 또 이 전송 속도가 여기서 나가는 속도가 빠르다면은 여기서 웨이팅하는 시간이 적을 거고, 거기에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랜덤 베어리어블, 불규칙적인 그런 베어리어블이라고 그런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큐잉 딜레이는 랜덤 베어리어블 어떤 그 불규칙적인 시간, 그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 통계하고 연관된 그런 것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딜레이는 이제 이건 조금 심플한데, 이게 이제 나가는 전송되는 속도를 앞에서 우리가 계산해 본 것처럼 보내야 될 데이터 양, 그걸 나누면은 이게 걸리는 전송할 때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마지막 요소인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는 이제 아무래도 이 신호가 여기서 여기까지 미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지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더넷 케이블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신호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옵티컬 파이버의 케이블일 수도 있는데, 그 빛의 속도에 조금 못 미치는 약 2 곱하기 10의 8승이다. 그렇게 여기서 가정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그 거리가 또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나누면은 굉장히 적은 시간이 되겠죠. 다른 팩터, 딜레이 팩터들에 비하면. 자, 여기서 이제 금방 그 이쪽 라우터에서 저쪽 라우터까지 갈 때 빛의 속도에 버금가는 속도로 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 나중에 애니메이션으로 또 한번 보겠지만, 이론적으로 한번 간단히 분석을 해서 설명해 보면은, 여기에 차를 여러 대의 차가 있는데, 여기에 이 차가 열대의 차 행렬이 이렇게 쭉 그 캐러밴처럼 여러 개가 쭉 동시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비트가 여러 비트, 10비트 정도 되는 어떤 신호, 굉장히 단순화시킨 어떤 패킷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일단 패킷이 데이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비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이제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0비트 정도로 생각하고, 각 비트가 이렇게 차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차가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할 때 걸리는 이렇게 시간, 이런 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이것을 설명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차는 비트로 이렇게 유사한 예로 생각하고, 캐러밴은 이제 이 비트가 여러 개 모인 패킷으로 생각하고, 이 톨 서비스는 이제 여기서 전송하는, 여기서 전송이 100km 속도, 100km 거리인데 시속이 어느 정도냐, 100km per hour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전송하는 프로파게이션 속도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톨부스에서 12개의 차가 10대의 차가 있는데, 각각이 12초 정도 톨부스에서 한 차가 여기서 이제 소모하는 시간이 12초 정도 걸린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패킷 전송을 떠나서 여기서 이제 유사한 내 설명에 이제 포커싱해서 이해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걸릴 건지, 그것은 이 차 10대가 이 톨부스를 통과해서 여기에 쭉 전체 10대가 다 여기까지 도착을 해서 쭉 라인업 됐을 때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부스에 도착하는 것. 그건 마치 라우터 이쪽에서 이쪽 전송 어떤 매체를 통해서 다른 라우터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이걸로 유추해서 해석해 보라고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각 차가 12초 걸리기 때문에 10대면 120초가 되겠죠. 120초. 그리고 한 차가 속도를 내서 이제 쭉 이제 시속 100km니까 100km 거리기 때문에 1시간 걸리겠죠. 각 차가 1시간 걸려서 여기 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톨부스에서 걸리는 시간이 다 합해서 12초니까 그 합한 것이 이제 120초, 2분이 되겠죠. 전체 1시간, 그래서 62분이 이렇게 1시간 플러스 2분 하면 62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열 대 전체 차들이 여기 쭉 라인업 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이 거리도 똑같고,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시간, 톨부스에서 걸리는 시간을 여기서는 이제, 조금, 1분. 각각이 조금 이제 숫자를 좀 변경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그 프로파게이션 속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가는데 속도가 약 그 10배 정도 올려가지고 1000km다. 1시간당.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아까처럼 쭉 라인업 될 때 이 차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건가. 그 예를 가지고 이제 이 비트가 다른 라우터에 이제 도달할 때까지 어떻게 시간이 걸리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쉽게 이해해 보라고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100km를 시속 1000km로 가면 10분의 1 시간이죠. 10분의 1 시간. 그러니까 1시간 60분을 10분으로 나누면 6분이죠. 6분. 그 다음에 한 차가 각 차가 이렇게 6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6분이 걸리는데 첫 번째 차가 여기까지 도착을 할 때 지금 전체가 아니고 첫 번째 차가 도착할 때 걸리는 시간이 여기서 1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6분. 그 다음에 전체가 7분 걸리면은 첫 번째 차가 여기까지 도착하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면 속도를 올렸을 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에 A하고 틀리는데 여기서 6분 걸리니까 각각 한 대, 10대니까 2대, 3대 해서 여기서 이제 7분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그 이놈이 도착하는데 아직 이거 10대 1분씩 걸리니까 7대 정도 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통과하고 1분씩 걸리니까 1분, 2분, 3분에서 7분 후에 이놈이 여기 도착하고 그 뒤에 것이 이 세대가 아직은 여기 톨부스에서 아직 여기 출발 못한 거죠. 7분 후에 일을 보면은 여기서 이건 좌우지간 이거 처리하는데 10분 걸리는데 7분 후를 보면 다 처리를 못한 거죠. 세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 비트를 나중에 애니메이션 내려서 볼 텐데 비트가 이쪽 그 선에 통신선에 이렇게 쭉 전송이 되면서 속도가 빨랐을 때 이쪽 선에서 저쪽 선까지 비트가 전체 쭉 패킷은 여러 비트로 되어 있으니까 걸쳐 있는 것을 그 예를 가지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그걸 이론적으로 좀 다른 예를 가지고 차를 가지고 설명한 예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패킷 큐잉 딜레이, 원래 큐잉 딜레이는 큐잉 시어리에서 웨이팅 타임을 계산할 때 또 버퍼 사이즈를 원하는 만큼 어떤 버퍼 사이즈를 계산할 때 큐잉 이론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큐잉 이론을 들어간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패킷 네트워크가 큐잉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여기서 해석을 해보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A가 가정하기를 패킷이 이제 도착하는 속도 단위 시간당 몇 개의 패킷이 도착하느냐 그 속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L은 이제 그 각각의 패킷의 사이즈. 그럼 L 곱하기 A 하면은 A는 단위 시간당 몇 초당 몇 개의 패킷이냐. 그리고 각 패킷이 L 사이즈니까 단위 시간당 몇 초당 그 단위 시간을 초로 했을 때 몇 초 몇 비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건지 BPS가 되겠죠. 전체 이렇게 하면 이제 몇 비트가 될 건지 단위 시간당 초당 몇 비트로 들어올 건지 그 다음에 R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링크 밴드위스 BPS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비트 퍼 세크. 그럼 위에도 BPS 밑에도 BPS가 되겠죠. 이건 비트고 이건 비트 퍼 세크니까. 자, 그래서 BPS 몇 개, 이것은 이제 A는 몇 개니까, 이거 비트 곱하기 몇 개, 프레임 개수죠. 패킷 개수. 그 다음에 그걸 초로 나누니까 BPS가 되겠고, 아래도 BPS가 되겠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누면은 BPS 나누기 BPS가 되니까 숫자만 있고, 이걸 이제 단위가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트래픽 인텐시티다. 속도는 이 정도인데, 막 들어오는 속도가 이거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강도로 트래픽이 세게 들어오는 건지 그 보여주는 트래픽 인텐시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만약 이게 거의 없다.
들어오는 게 거의 없다. 속도는 뭐 굉장히 빨리 내보낼 수 있는 전송 속도인데 들어오는 패킷이 거의 없다. 그럼 약이 없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큐잉 딜레이가 적겠죠. 이게 이제 굉장히 이래 이렇게 가까이 간다. 그러면은 큐잉 딜레이가 이제 커질 거고, 이게 만약 들어오는 게 나가는 속도보다 전송할 수 있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그거 1 이상이다. 그러면 거의 이제 우리 추석 연휴 때라든가 그때 고속도로 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그건 이제 도로망의 커패시티보다 훨씬 많은 차량이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주차장 같이 되는 그 이제 인피니트 딜레이,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거의 없을 때 LA가 이게 거의 이제 제로일 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1회 어프로치 할 때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쭉 가는 이론적으로 1 이상이 되면 그 이제 무한대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아까 설명한 것처럼 도로망에서 이 도로망에서 속도보다 들어오는 진입하는 차량이 적을 때는 이렇게 혼자 쌩쌩 달리지만 전체 밴드위스를 그대로 풀로 활용해 가지고 그 속도대로, 여기서는 이제 그 속도보다 이제 훨씬 많은 차량 진입이 이렇게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도로망에 진입하는 차들이 많을 때, 그때는 이렇게 주차장처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인터넷 딜레이하고 몇 개의 라우터를 거쳐가는 건지 우리가 그 커맨드가 있기 때문에 그 커맨드를 갖고 이제 그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PPT 위주로 쭉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실습을 하거나 또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것은 나중에 따로 남는 시간 뒤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인터넷 딜레이하고 로스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트레이스 루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트레이스 루트라는 프로그램이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내 컴퓨터에서 트레이스 루트하고 관련된 이제 커맨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 커맨드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해주는 것이 몇 개의 라우터를 거치고 그 다음에 몇 개의 이제 패킷을 보내보고, 간단한 패킷을 보내보고 걸리는 딜레이 타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알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라우터, 세 번째 라우터 이렇게 각각의 한 3개씩 프로브라고 하는데 3번씩 이렇게 패킷을 던져보고 그놈이 다시 오는 걸 가지고 거리를 걸리는 왕복 시간을 잴 수 있겠죠. 패킷 보내고 그놈이 리스폰스가 왔다. 그러면 그 보내고 또 도착한 시간과의 차이, 갭, 그것이 이제 왕복하는 딜레이 타임이 되겠어요. 그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한다. 이것을 각각에 대해서 3번씩 해보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또 3번씩 해보고, 그것이 이제 트레이스 루트라는 프로그램인데 나중에 그것과 연관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 패킷,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각각의 3개의 프로브 3 패킷을 3번씩 보내본다. 이렇게 한 개씩, 2개, 3배 이렇게 해서 3번. 그 이놈이 이제 그 패킷을 다시 이제 다시 되돌려 주니까 그 도착했을 때 그 차이를 가지고 시간 딜레이를 이렇게 왕복 시간을 재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트레이스 루트라는 커맨드가 있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할 때는 트레이스 RT가 되겠어요. 트레이스 RT. 그 트레이스 RT를 일단 한번 트레이스 RT. 자, 트레이스 RT인데 자, 트레이스 RT라는 건데, 일단 트레이스 루트는 유닉스에서 쓸 수 있는 커맨드고, 트레이스 루트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 일단은 여기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커맨드를 썼을 때 좌우지간 원하는 그 목적지가 되겠죠. 이건 그 웹 서버 주소가 되겠어요. URL. 자, 여기서는 이제 이것이 그 저자가 있는 그 회사 학교의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그 컴퓨터에서 프랑스의 어떤 그 대학의 서버에 이제 이렇게 트레이스 루트를 프로그램 커맨드를 써서 거기 아까 앞에서 배운 것처럼 3번씩 이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하는 거니까 그때 걸리는 시간인데, 첫 번째 라우터, 이건 라우터가 되겠어요. 첫 번째 라우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우터, 각각에서 이제 그 라우터에서 이제 이런 피드백을 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왕복하는 시간을 이렇게 재보면 1ms 이내, 2ms 정도, 1ms 이내면은 1ms 이렇게 표현되니까
아주 그 이하짜리는. 자, 이렇게 해서 라우터를 통하고, 이렇게 쭉 이제 라우터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대서양을 횡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에서 대서양 횡단에서 갔다 오는 왕복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그 전에는 22ms 했지만 그 대서양 횡단에서 이제 유럽에 있는 라우터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22ms에서 104ms로 되고 시간이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그 다음 게 뭐 여기 앞에 것보다 뭐 느리고 그건 이제 트래픽이 통신의 어떤 그 사정이 망의 사정이 또 그때 트래픽 사정이 이제 틀리기 때문에 랜덤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거니까 그것에 따라서 속도가 그 뒤에 있는 라우터 원래 더 오래 걸리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더 짧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건 실제 실험치니까 그 당시 지금 보면은 또 다른 결과치가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그 에스테리스크 별표로 나온 것은 이제 그 라우터가 어떤 답변 많거나 어떤 주어진 시간대 답변 없으면 이렇게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나 둘 세 번이죠. 이렇게 그 별표로 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마지막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 이제 그 전에 라우터까지 이렇게 쭉 트레이스 루트 코맨드 프로그램을 써서 우리가 타임 딜레이 그 다음 몇 개 어떤 라우터들을 거치는 건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게 이거예요. 앞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똑같은데 자, 트랜스오셔닉 링크가 이게 바로 이제 대서양 횡단하니까 바다 건너에 있는 라우터가 되겠죠. 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 물어보는 프로브가 그 분실을 됐거나 라우터가 어떤 리플라이를 안 한 경우에 이렇게 모르겠으니까 별표로 표시한다. 자, 그 다음에 패킷 로스. 패킷 로스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설명은 됐지만 또 한번 여기에 설명된 내용을 쭉 훑어보면은 q 또는 이제 버퍼죠. 메모리 버퍼. 여기에 있는 버퍼.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한대가 아니죠. 무한대 사이즈가 아니고 유한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파이나이트 버퍼, 파이나이트 큐라고 하는 거예요. 파이나이트, 유한한 큐. 그래서 여기에 버퍼가 메모리가 부족한데 도착한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로스가 일어났고 그 드로핑이 일어났으니까 로스가 일어난 거죠. 로스트가 일어났다.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패킷이 파일을 보냈는데 중간 가운데 토막이 이렇게 분실된 거죠. 그러면 완전한 파일이 아니죠. 목적지에 도착한 게. 그러니까 우리 이 프로토콜이 그걸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재전송해서 완전한 파일이 전송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토콜이 역할이 되겠고 나중에 TCP 할 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 했던 거 반복적인 건데 자, 그리고 이것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바 애플릿으로 만드는 애니메이션 하는 것이 있으니까 Q가 어떻게 로스가 일어나는 건지 Q에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딜레이에 관련된 것을 주로 봤지만 주로 성능에서 중요한 게 걸리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또는 컴퓨터를 가지고 보내는 시간이라든가 받는 시간이라든가 그렇게 성능을 따져봤을 때 걸리는 시간 또 단위 시간당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 스루풋이 되겠어요. 이것이 rate, bps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위 시간당 초당 몇 메가비트를 또는 몇 기가비트를 받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성능의 어떤 체감을 빠르다 느리다 하는 걸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스루풋이 또 중요한 성능 매트릭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루풋이 어떤 순간적인 그 속도도 있겠지만 전체 평균을 쭉 오랜 시간에 걸친 평균도 있을 거고 한순간은 뭐 빠르고 한순간은 느릴 수 있겠지만 전체 긴 시간대에 걸쳐서 평균을 또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순간의 스루풋도 있지만 에버리지 평균 스루풋도 이렇게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자, 여기 서버가 있고 F비트 서버가 있고 그 사이즈 그 파일을 가진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캐패시티가 이 정도 속도 RS라는, 그 다음에 이쪽에 캐패시티는 RC라는, 클라이언트 쪽 그렇게 해서 서버 쪽에서 RS, RC로 이렇게 서브스크립트를 붙였어요. 자, 이렇게 쭉 가는데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스루풋, 이 스루풋을 좌우하는 것은 수도를 생각하면 돼요. 수도 파이프. 수도 파이프가 이렇게 가는 게 있고 굵은 게 있다. 그러면은 전체 수도 파이프의 어떤 단유 시간당 쏟아내는 물의 양을 따져봤을 때 상식적으로 여기 적은 가는 파이프가 전체 그 스루풋을 좌지우지하겠죠. 이것이 전체를 이렇게 결정하겠죠. 굵은 것보다는 작은 것이 이제 보틀렉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RS가 좀 적고 RC가 크다. 그러면 전체는 RS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스루풋은. 자, 이게 RS가 더 크고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더 적다. 실제로는 우리 망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링크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단순화시켜서 한 개의 라우터만 있다고 가정해서 쉽게 이해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 RC가 도미네이트 하게 되겠죠. 자, 보틀렉, 이것을 보틀렉 링크라고 그런다. 여기서 이놈이 보틀렉 링크가 되겠고,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 보틀렉, 그러니까 병의 목이죠. 자, 이것은 이제 병, 그러니까 뭐 음료수병이라든가 맥주병, 뭐가 됐건, 여러분들이 따르는 물에 쏟아지는 양은, 병의 목의 어떤 굵기, 그 크기에 따라서 좌우가 되겠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자, 여기 이제 서버가 이렇게 많이 있고,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컴퓨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어떤 KT망이라든가 어떤 ISP망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제 망의 어떤 밴드위스 이런 것들은 충분하겠죠. 충분하지 않다면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성능이 느리기 때문에 고객들의 불만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안정적인데, 대개 이제 RS하고 RC 중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어떤 놈이 더 적냐, 속도가 느리냐, 밴드위스 BPS가 낮으냐, 적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틀렉 링크가 되겠죠. 자, RS, 이것은 R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링크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쉐에서 쓰는 것이니까 그 쉐한 그 밴드위스 BPS, 그 다음에 이건 RS BPS, 이건 RC BPS 중에 세 개 중에, 세 팩터 중에 어떤 놈이 제일 작냐, 그 작은 놈이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보틀렉 링크가 되겠죠. 자, 이것은 10개의 커넥션이 있다고 가정하고, 현재는 3개 보이지만 더 있어서 10개라고 했을 때 10분의 R이 되겠죠. 자, 그러면 10분의 R, 이 3개 중에 이 RS, RC 10분의 R 중에 어떤 놈이 제일 미니멈이냐, 그 미니멈이 이제 전체 스루풋, 엔드-투-엔드 스루풋이 되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보통 이건 이제 인프라니까, ISP가 제공하는 인프라니까 이건 충분하고, RS나 RC가 보틀렉 링크가 된다. 자, 조금 이제 속도를 내서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전체 일장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시큐리티인데, 시큐리티는, 7th 에디션이나 8th 에디션에서 8장에 챕터 8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이제 챕터 6까지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커버는 않지만은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때 이제 자세히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개괄적인 내용만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시큐리티는 원래 이제 인터넷을 1960년대 패킷망 나오고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쭉 발전이 되어 오면서 인터넷이 이제 단순히 이 통신을 이제 컴퓨터의 데이터를 쉽게 전달하는 그런 통신 수단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심각하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로 활용하고 또 돈이 또 이렇게 관련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배드 가이스, 나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시큐리티가 지금은 굉장히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단순히 서로 이제 엔지니어들끼리 서로 이제 데이터 파일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그런 순진한 목적 또 순수한 목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으로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시큐리티는 이제 고려가 안 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처음 디자인할 때 그게 고려가 안 됐다. 그렇지만 시큐리티는 우리가 이제 모든 전 레이어에서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그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쁜 사람들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공격하는지를 간단히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또 우리가 그걸 알아야 어떻게 우리가 방어를 할 건지, 그 공격에 대한 방어.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그 인터넷 아키텍처가 망이 그런 공격에 좀 그 내성을 갖고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주로 챕터 8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것 정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쁜 사람들이 망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패킷을 와이어샥을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와이어샥 랩이 있는데 6개의 와이어샥 랩이 제공됐지만 5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패킷 스니핑이라고 그러는데 패킷을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패킷을 쓴 냄새를 맡는다. 패킷을 이렇게 가로채 가지고 패킷을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실험이 바로 패킷 어널리시스 하는 패킷 애널라이저인 와이어샥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하는 실습이 되겠습니다. 자, 패킷을 가로채는 것, 패킷을 이제 도청하는 것, 이것이 이제 패킷 스니핑이 되겠는데, 일단 우리가 브로드캐스팅 되는 미디어, 그러니까 공유되는 뭐 이더넷 케이블이라든가 또는 와이어리스는 다 공유가 되겠죠. 사방대로 방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호가, 라디오 신호가.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이 펌웨어로 이제 구현이 돼서 와이어샥으로 이제 전체 소프트웨어가 구현이 돼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패킷이 안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된 건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나쁜 목적으로 하면은 이제 그거 이제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 우리는 단지 이제 패킷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패킷 분석하는 툴을, 와이어샥을 툴을 써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 되겠어요. 자, 이게 배드가이드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패킷을 이렇게 가로채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금방 이야기했던 건 이게 상어 지느러미처럼 상어를 표현하는 와이어샥, 샤크죠. 그 상어 지느러미처럼 보여주는 이 아이콘이 와이어샥 소프트웨어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패킷 스니퍼라는 패킷 애널라이저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드가이스가 이제 소스라든가 그런 아이디를 속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짜 엉터리 그 아이디를 패킷 속에, 패킷 주소, 이제 소스 주소, 목적 주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가짜 소스 주소를 집어넣는 것, 그건 이제 패킷 IP 스푸핑이라고 그런다. 스푸핑. 자, 이렇게 소스를 여기서 보냈는데 소스 B에서 보낸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패킷을 이렇게 변경을 시킨 거죠. 이걸 IP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큐리티 관련된 몇 가지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배드가이스가 denial of service 이런 공격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서비스의 거부. 그러니까 정상적인 서비스를 거부하게끔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그 공격이 DOS 공격이 되겠고, 분산해서 그걸 한다면은 distributed, 분산, DDoS라고 그런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제 감염된, 이렇게 이제 감염된 이런 이제 그런
컴퓨터들을 우리가 로봇처럼 동시에 막 패킷을 서버한테 이렇게 어떤 타겟 컴퓨터한테 이렇게 날리면은 거기에 어떤 통신 링크라든가 또는 그 서버의 어떤 밴드위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용량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치를 벗어나게끔 막 이게 이렇게 뭘 보내거나 하면은 요청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거부하게끔 하는 DOS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uthentication 이렇게 이제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건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인지 우리 심카드 유심카드 우리 그 스마트폰 쓸 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각각의 가입자를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인증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원래 초창기 인터넷에 고려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비밀 유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보안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컴피텐셜한 자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암호화를 해서 인크립션을 해서 디크립션을 해서 이제 그 암호화하고 또 복호하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에 그 변경된 것이 없는 건지 전체에 그 값이 어떤 값이 바뀐 게 있는 건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자, 이 부분은 인테그리티 체크는 데이터가 부당하게 변경된 것이 있는 건지를 디텍트하고 그래야겠죠. 그래서 디지털 서명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의 온전함, 변경됨이 부당하게 변경됨이 없이 그걸 우리가 인테그리티 체크를 해서 또 디펜스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로 보호되는 이제 VPN망을 이용했을 때 패스워드로 보호되게끔 패스워드로 이렇게 그 제한을 접근, 액세스를 제한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또 파이어월은 이제 방화벽이죠. 불을 차단하는 방화벽. 그걸 이제 네트워크 외부하고의 중간에 이제 불이 안 번지도록 외부에서 이제 침입했을 때 그걸 이제 차단하는 그런 이제 방어해주는 방화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들어오는 패킷을 일일이 검사해서 보내는 측, 받는 측 주소를 가지고 또는 뭐 포트를 가지고 이렇게 그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터링하고 체크해서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방지를 하는, 보호를 하는 그런 파이어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시큐리티에 관련된 내용들이 제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8장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챕터 8을 7th 에디션, 8th 에디션 전부 마찬가지 거기 내용을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자, 1장은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는 프로토콜 레이어하고 서비스 모델을 쭉 보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 레이어는 이제 뭔지, 그 다음에 레퍼런스 모델은 뭔지, 네트워크가 이제 굉장히, 특히 컴퓨터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 것을 풀 때, 해결할 때 거기에 이제 그 복잡성을 이루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호스트 컴퓨터라든가 라우터라든가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또 매체라든가 다양한 매체, 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도 굉장히 다양하죠. 또 프로토콜도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실제 이제 소멸된 것들도 많고 없어진 것들도 많은데, 프로토콜,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이렇게 복잡한데 이제 과거에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 이제 생각했던 개념이 되겠는데, 지금은 이제 그 중에 솔루션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쓰고 있는 게 TCP/IP 패밀리 프로토콜 군이 되겠어요. 자, 퀘스천은 이제
과거에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같은 게 없을 때 그 필요성은 있었지만 초창기 1970년대, 80년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했었는데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좀 잘 스트럭처를 오거나이즈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많은 연구가들이 또 엔지니어들이 해왔죠. 그래서 그것의 일부 솔루션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쓰고, 어떤 연구들은 뭐 그냥 또 경쟁에서 밀린 것들도 있고, 그건 나중에 이제 중간에 소개가 또 되겠지만.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복잡한 것을 이제 설계를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렇게 층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또 여기서 쉽게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실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 에어라인 트래블, 비행기 여행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자, 자기 집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 멀리 가는데 일단은 비행기 티켓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순서가 있겠죠. 배기지 체크하고, 이제 공항에 가서 뭐 게이트, 또 로드, 그 다음에 이렇게 활주로 해서 또 이착륙하는 거, 이쪽에서 이제 출발할 때는 이륙이 되겠고 착륙이 되겠는데, 그 비행기가 이제 여러 군데 또 거칠 수도 있고 다이렉트도 가는 것도 있겠지만,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어떤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렇게 항공 여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비행기 여행을. 자, 프로토콜이 나라마다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또 체계화된 통일된 방법이 있죠. 이것처럼 레이어를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를 나눌 때 이렇게 티켓팅 하는 거, 배기지 이렇게 또 게이트 통과하는 거, 그 다음에 이륙하는 거, 뭐 또 비행기가 또 가서 또 여러 군데 거친다면 또 그런 거, 중간 기착지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되겠어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쉽게 이제 우리의 컴퓨터 네트워크의 복잡한 것을 이렇게 심플리파이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구현도 쉽고, 소프트웨어를 모듈러라이즈드 디자인,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뭐 AS도 쉽고, 메인터넌스도 쉽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레이어의 역할을 정확히 이제 디파인을 하고 표준화 시켜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현재 역할이 그 위의 레이어, 그 아래 레이어하고의 어떤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정의를 해주는 것이 바로 프로토콜 레이어, 그 다음에 그걸 표준화시킨 TCP, IP 프로토콜 군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복잡하게 그냥 그 항공기를 우리가 항공 여행을 했을 때 예를 가지고 설명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복잡한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제 다시 고려했을 때, 여기에 이제 과거에 7개 층을 가지고 쭉 나눴었는데, 그때 동시에 그 무렵에 있었던 게 그 약간 그 빨리 출현됐던 게 TCP/IP 5개 층이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이렇게 소개가 됐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쓰게 됐죠, 결국. 자, 이렇게 모듈러라이즈 디자인은 이제 이 전체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메인터넌스라든가 여러 가지 또 업데이트 하는 거, 나중에 또 기술적으로 뭐 발전되거나 했을 때 업데이팅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레이어의 모듈만 빼서 이렇게 업데이트 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데 영향 안 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레이어드 아키텍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토콜 레이어 설계할 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 우리가 인터넷 구조,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은 이렇게 5개 층으로 되어 있다. 맨 위층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위층부터 보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링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 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문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 많은 어플리케이션, HTTP, IMAP, 또 SMTP, DNS 이런 프로토콜,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들. 이건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되겠고, 어플리케이션도 있죠. 여기 뭐 9X, 또 여러 가지 그 넷플릭스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뭐 등등 여러 가지 FTP 그런 걸 이용한 또 파일 보내는 여러 가지 또 그런 어플리케이션 플러스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이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되겠어요. 여기서 프로토콜만 보니까 HTTP, IMAP, SMTP, 메일을 위한 또 DNS 이런 것들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 되어 있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또
이렇게 전송을 위한 DCP, UDP가 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 IP 주소 했을 때 IP가 바로 네트워크 맨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중간에 여러 라우터를 거쳐가게끔 하는 라우팅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라우팅 프로토콜에도 그러기 위한 또 어떤 규약이 있어야 되겠죠. 라우팅 프로토콜. 또 링크 레이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더넷 하면 이게 와이파이. 이게 이더넷, 와이파이, 이게 링크 레이어에 해당되겠어요. 또 피지컬 레이어는 실제 눈에 안 보이는 이렇게 라디오 신호를 위한 이렇게 전파를 위한 이런 공기 같은 이런 안 보이는 이거라든가 또는 뭐 선, 유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피지컬에 해당되는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쪽 소스하고 목적지 사이에 그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이제 쭉 연결된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이제 표준적으로 공통적으로 수행이 됨으로써 전 세계 어디에 있는 호스트 단말기들끼리라도 이렇게 인터넷이 서로 통신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전 세계 표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다. 그것은 이제 밑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밑에 레이어가 그 위에 것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로 치면은 1층, 2층, 3, 4, 5층이 되겠어요. 5층이 있으려면 4층이 있어야겠죠. 4층이 있으려면 3층이 있어야 되겠고. 이게 밑에 층이 없이 위에 붕 떠 있는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자, 트랜스포트 레이어.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토콜과 연관된 헤더가 있는데 이 헤더, 그 데이터 전체, 이 스트럭처 어떻게 되고 포맷이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거. 이 헤더에 어떤 프로토콜의 개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더를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 편지를 보낸다. 편지 겉봉투처럼 그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트워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네트워크 레이어 위에 것은 또 데이터가 전체가 데이터가 되었고 네트워크 레이어 헤더를 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네트워크 레이어에 또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역할을 보면 여기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패킷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그멘트라고 그런다. 세그멘트. 그 다음에 HT 헤더인데 트랜스포트 레이어 헤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 안에 것은 이제 전체가 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가 되겠죠. 비록 헤더 트랜스포트 레이어 헤더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전체 데이터로 치고 그 앞에 이제 또 편지 봉투 겉봉투를 또 씌우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의 어떤 정의하는 포맷의 어떤 각 필드가 역할이 있는 거예요. 프로토콜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링크 레이어에서는 또 마찬가지. 여기서는 또 네트워크 레이어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네트워크 레이어 패킷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그램이라고 그런다. 그게 또 뒤에 자세히 배울 테니까 여기서 설명된 내용 중에 핵심 내용만 간단히 본다면 그 다음에 링크 레이어. 링크 레이어는 이더넷이라고 그랬죠. 이더넷 프레임을 만든다. 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앞에 있는 거 전부 다 데이터로 치고 이더넷 껍질을 겉봉투를 씌운다. 이렇게. 프레임. 여기서는 이제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그런다. 여기서는 뭐 세그멘트, 여기서는 데이터그램, 여기서는 프레임. 패킷인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전송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와서 헤더가 붙고 이 세그멘트가 그 밑에 데이터그램으로 헤더가 붙여서 이렇게 이건 이제 또 링크 레이어 이더넷 프레임 앞에 헤더가 붙고 그래서 전송이 쭉 되는 거죠. 라우터에서는 보면 자세히 보면은 스위치에서는 그냥 통과했지만 라우터에서는 해당되는 그것을 껍질을 벗겨내고 또 이쪽에 다른 껍질을 또 씌워서 또 이렇게 또 전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는 껍질이 겉봉투가 우리가 편지를 받았을 때 겉봉투 다 빼고 안에 알맹이를 보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알맹이만 갖고 이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얼마 없는데 히스토리는 우리가 쭉 읽어봐도 될 부분이니까 핵심된 내용 위주만 내가 설명할 테니까 나머지 내용을 쭉 한번 책을 쭉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리딩 어사이먼트로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리딩 숙제로서 부여하는 건데 핵심 내용은 쭉 한번 설명하겠어요. 자, 히스토리. 앞에서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인터넷의 역사는 굉장히 짧죠. 전화기의 역사는 통신하는 그쪽 통신만 보면은 1876년 전화기가 발명된 이후로 쭉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한참 후인 1960년대 그러니까 1940년대 이제 컴퓨터가 출현하고 그다음에 50년대 이제 IBM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큰 메인프레임급 컴퓨터들, 그 다음에 이제 미니급 컴퓨터들, 디지털 이퀴프먼트 코퍼레이션, DEC 이런 데서 하고,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이제 이런 컴퓨터들을 이용한 패킷 스위칭, 컴퓨터의 통신을 위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출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역사에 비하면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 미천한 역사죠. 1961년에 이제 클라인록이라는 그 교수가 MIT 나온 이제 클라인록이라는 그 UCLA 교수가 퀴잉 시어리로 이제 그 패킷 스위칭이 이제 효과적이다. 서킷 스위칭보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망이 손상이 되면은 통신이 안 되는 거니까 컴퓨터를 위한 다른 대체되는 기술, 그리고 망이 손상이 되더라도 다른 우회의 길을 통해서 또 전송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신뢰성 있는 릴라이빌리티가 더 좋은 그런 기술이 이제 패킷 스위칭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쭉 발전된 것을 쭉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1960년대 미국이 이제 알파넷이라는 미국 국방성 관련된 프로젝트 하는 데죠. 여기서 이제 어드밴스드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이제 거기서 필요한 알파넷과 관련된 이런 아주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몇 개 대학들이 이렇게 서로 여기 이제 IBM 컴퓨터 360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서로 이제 연결을 해서 하는 그런 데 필요한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그 인터넷 기술이 태동을 한 거죠. 그 다음에 1972년에 이제 이 무렵에 알파넷, 그 다음에 네트워크 컨트롤 프로토콜,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메일 프로그램이 먼저 나왔죠. 아무래도 이메일이 필요에 의해서 발명이 되는 거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이메일 프로토콜이 먼저 개발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제일 처음에는 이제 노드가 하나, 둘, 셋, 네 개였지만 이게 이제 또 15개로 지금은 이제 수백만 노드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이상으로 또 컴퓨터까지 하면은 인류의 70억 명 수보다 수백만, 수백억 되는 200억 이상의 노드들이 이제 쭉 연결이 되고, 또 인터넷 오브 싱스, 사물 인터넷까지 고려하면은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수백억 이상의 그런 사물 인터넷까지 고려했을 때 연결이 되겠죠. 전부 다 인터넷 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면은 인터넷 워킹, 그 다음에 1970년대, 80년, 거기서 이제 80년대까지 여기에 이제 알로하넷이라는 인공위성 새틀라이트망, 하와이에서는 섬이 많으니까 그런 섬에 서로 이제 컴퓨터 데이터를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이 고려가 됐고, 여기에 무선망을 하나를 써서, 나중에 이 부분은 알로하넷은 자세히 또 다루겠지만 이더넷의 이제 기본이 되는 그런 기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빈튼 서퍼하고 밥칸이라는 클라인록의 이제 제자가 되겠는데, 제자들이 여기에 이제 또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인터넷의 이제 초창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기본 개념이 이제 아주 단순하고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쉽게 동작이 되고 어떤 스테이트도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스테이트도 없고, 이것은 이제 전 상태가 뭐냐, 앞 상태가 뭐냐, 그걸 하면 스테이트를 관리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좀 심플파이 시킨 그런 개념으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인터넷의 초창기 그 모습인데, 그 지금의 인터넷의 아주 기본이 되는 개념을 가지고 출발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넷이라는 또 랜의 핵심 기술인 그런 기술, 우리 제록스 카피 머신 만드는 그 기계, 그 회사 있죠. 거기서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 산호세에 있는 리서치 센터에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이제 디지털 이퀴프먼트 코퍼레이션, 컴퓨터가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그 컴퓨터들끼리 컴퓨터 네트워킹을 위해서 독자적인 프로프라이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자체 그 회사에서 표준이 전체적인 표준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만 쓰이는 시스템 네트워크 아키텍처, 이건 이제 IBM 자체에서 역으로 쓰는 IBM 컴퓨터들끼리 통신할 수 있게끔 하면, 근데 다른 컴퓨터들과 또 통신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필요성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전부 확장이 되면서 이제 또 이렇게 필요가 이제 발명의 그 아버지죠.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프로토콜을 디파인하고 정의하고 서로 협의하고 해서 이런 프로토콜들이 그게 이제 바로 TCP/IP 이런 것들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있어야 전 세계 이제 그 IP 주소만 갖고 하면은 어렵죠. 그래서 이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이런 것도 정의하고, 그런 서버가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파일 보내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 또 이렇게 망이 정체가 되는 거 있기 때문에 컨제스천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것들, 이게 이제 80년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프로토콜 관련해서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뭐 이제 각 지역마다 또 이렇게, 여기 미니텔은 프랑스 건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미국 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가 컴퓨터들이 이제 자꾸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제 수십만 이상을 이렇게 쭉. 이제 90년대, 2000년대 이런 걸 이제 상용화로 쓸 줄을 몰랐는데, 제일 처음 엔지니어들이 개발할 때 이게 상용화까지 이렇게 하니까 더 이제 상용화하면 이제 돈이 관련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고, 거기에 또 나쁜 일도 생기고, 또 아주 심각한 데이터도 모든 데이터를 심각하게 처리해야 되고 하는, 기술적으로 더 완성도가 높아야 되겠죠. 자, 90년대. 이제 알파넷이 이제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NSF 이것도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웹이 이제, 하이퍼텍스트라는 거, HTML, HTTP 이런 팀 버너스-리에 의해서 이런, 월드와이드 컨소시엄도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표준도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모자이크 넷스케이프에서 마크 앤더슨이 이런 것을 브라우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IBM,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95년부터 이제 익스플로러를 이제 윈도우, 익스플로러죠.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고, 그렇게 해서 쭉 발전되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P2P 파일 쉐어링 기술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노드 수는 늘어나는 거죠. 컴퓨터 호스트 수는. 백본 링크도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컴퓨터 아키텍처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링크 속도도 빨라지고, 통신과 컴퓨터 양쪽에서 계속 기술 발전이 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선순환이 계속 이제 도와가면서 발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005년부터 이제 쭉 또 발전된 거 보면은 계속 규모를 키우고,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라고 해서 새로운 지금의 그 구조, 컴퓨터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핵심 라우팅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더 플렉서블하고 더 좋은 기술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2008년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 관련된 이런 것들이 또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 제너레이션, 피프스 제너레이션 기술이 계속 이볼루션 발전되고 진화 발전된 거죠. 와이파이도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굉장히 이제 그 우리나라가 대표적이 되겠는데, 이제 기가비피스급까지 이렇게 쭉 속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또 새로운 회사들이 이제 출연해서 또 유튜브 같은 이런 것까지 또 M&A 해서 또 굉장히 공룡 기업으로 인터넷 비즈니스를 베이스로 한 공룡 기업들이 이렇게 탄생되고, 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한 군데 모아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전통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클라우드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또 그 이런 게 있으니까 또 빅데이터도 필요하고, 그 다음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또 그걸 가지고 AI를 또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서로 굉장히 다른 그 후속 그 비즈니스에 또 후속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서로. 그래서 계속 이제 지금은 이제 AI가 인터넷이 없다면 어렵겠죠. 지금 생각하는 AI 모습은 아니죠. 자, AI.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필요한 그 AI가 필요로 하는 많은 빅데이터들, 이것도 클라우드에 의해서 또 축적이 되고, 빅데이터, 또 인터넷에 의해서 각 인터넷 오브 띵스 그런 단말, 모세 혈관과 같은 그런 데서 또 오면은 그런 것들이 모여서 또 클라우드, 그 다음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AI 같은 인텔리전스한 기능을 또 구현할 수 있겠고, 그래서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는 게. 그래서 챕터 1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지을 텐데, 1장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그냥 가볍게 그냥 다뤘죠. 가볍게. 근데 뒤에서 다 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 큰, 개념만 쭉 오버롤한 개념을 소개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배울 것들에 대한 어떤 감을, 네트워킹에 대한 감을 좀 갖는데, 사용된 챕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슬라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ISO는 이제 세계 표준화 기구죠.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전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80년대 이게 굉장히 이걸 활성화된 그런, 연구인데, 세븐 모델로 이렇게 쭉 했었는데, 그때 한편으로는 TCP가, 전 세계 표준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것이 이제 계속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필요로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필요한 시점에 이건 이제 완성이 안 돼 있고, 아이디얼한 유토피아만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완성돼 가는 과정에 TCP/IP 5계층으로 된 것이 이제 실제 쓸 수 있는 게 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더 발전시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은 TCP/IP 프로토콜 군으로 된 5계층으로 돼 있다. 우리가 80년대 또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7레이어, 이거 7레이어죠. 이상적인 통신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의 아주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표준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실제 손에 잡히는,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TCP/IP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하는 데라든가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쉽게 이렇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하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두 개 짬뽕된 프레젠테이션 세션 어디냐, 이게 두 개 다가 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내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프레젠테이션은 문자 그대로 프레젠테이션용이고, 세션은 세션에 필요한 용, 싱크로나이제이션, 체크포인팅 이런데 세션에 필요한 레이어가 되겠어요. 이건 레퍼런스 모델인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건 5계층짜리 TCP/IP 프로토콜 모델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인터넷에서는. 그 다음에 와이어샥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와이어샥의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이제 무료인데, 그건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서 쓰면은, 그것이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이제 와이어샥 하면서 자세히 배울 것들이니까 여기 있는 것 정도만 보면 되겠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이게, 우리가 뭐 TCP, IP가 여기에 구현이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패킷 스니핑, 애널라이즈를 위한 패킷을 이렇게 냄새를 맡는 것처럼 패킷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있는 패킷들을 각각 IP, TCP, UDP의 어떤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어떤 세그멘트 전부 다 이렇게 이더넷 프레임까지 분석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툴이 되겠어요. 소프트웨어 툴이고 무료고, 그 이름은 와이어샥이고, 여기다 설치해서 사용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일부는 이렇게 패킷 캡처하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인데, 그 다음에 패킷 애널라이즈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큰 개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